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네, 맥명관입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요. 초록불에서 막 빨간불로 바뀌려고 할 때 아주 급하게 건널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갑자기 막 차가 옆에서 끼익 하고 쓰면 운전자한테 막 뭐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그 입장을 바꿔서 차에 있는 운전자였다면 아니 이제 막 바뀌려고 하는데 지금 건너면 어떻게 하냐고 보행자를 또 욕한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가 지하철에 이런 데서 저희를 밀치면 저는 뒤에서 밀쳤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네. 다 네 탓이다, 너 그렇죠.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서 네. 비롯된 거죠, 그게. 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을 좀 바꿔보면 정말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한번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기억하시죠? 네.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듣죠. 네, 근데 진짜 이게 카드사 광고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국민적인 대유행어가 될 정도로 그렇죠. 예전에는 그 뭐 부자 되세요 혹은 대박 맞아요. 나세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민망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최고의 덕담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자 되세요. 그럼 부자가 됐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인 침체가 되면 네. 최근에 이제 저성장, 장기 불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근데 오늘 나오신 분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의 최용식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지만 국가부채 때문에 망한 나라는 많아요. 그러나 누구도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모험적인 금융인도 없고 모험적인 금융회사도 없잖아요. 왜? 금융기회가 지나치게 심해. 세상에 소중한 것은 모두 다 피와 땀을 흘려야 돼.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 그리고 이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초들 사이에서는 경제난이 심각하다,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흔히 해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제는 경제가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마저도 지금은 경제가 위기라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위기라거나 경제가 심각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2.7%에 불과합니다. 세계 평균 수준에도 미달하는 실적입니다. 그 바람에 한때 우리 경제 규모가 11위까지 치고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7위로 추락했습니다. 멕시코, 호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등이 우리나라를 앞질렀습니다. 이런 일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19세기 중국과 인도가 결정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 산업 생산의 약 3분의 1, 33%를 차지했습니다. 인도는 25%, 즉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중국은 세계 생산의 6.7% 생산하는 데 그쳤고, 인도는
1.7%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 중국은 세계 열강들의 병탐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게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냐? 아닙니다. 근대에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무려 70년 동안 매년 6%에서 7% 성장을 장기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는 한때 세계 6대 부국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 번영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지금 어찌 됐습니까? 아르헨티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0도 되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 지경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가 이런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흔히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뒤에 나타난 것은 원인일 수가 없어요. 우리 경제는 이미 2008년 초부터 추락을 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은 2008년 9월 14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부터 본격화했습니다. 2007년 말에 우리 성장률은 전기 대비 성장률을 연율로 보면 7%에 육박해요. 근데 이 3, 4분기 0.4까지 떨어져요. 4, 4분기에는 더 추락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난이 온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 때문이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성장률은 높고 국민소득도 높고 경제는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 꼽아봅시다. 덴마크 가계부채 비율 145%예요.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복지 천국이잖아요. 이 나라들 가계부채 비율 130% 넘어요.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지만 국가부채 때문에 망한 나라는 많아요. 그러나 누구도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경제난이 심각한 거, 경제위기가 오고 있는 거, 이거는 경제정책이 실패한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환율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지난해에 경상수지흑자가 900억 달러입니다. 올해는 1,000억 달러 넘어갈 거예요. 그만큼 달러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러 가치는 국내에서는 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환율 어때요? 한때 1,05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지금 1,170원까지 있죠? 고환율 정책을 펼친 거예요. 어떻게? 수출 많이 해서 벌어들인 소득 금방금방 해외로 유출시켜요. 해외 투자를 촉진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들이 해외로 금방금방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져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출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불과해요. 내수가 87%예요.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경기가 급상승을 해요. 왜?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요 원자재 싸게 사올 수 있죠. 물가 그만큼 안정될 수 있죠.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득을 소비할 수 있죠. 그래서 경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환율 정책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다. 저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파국을 향해 치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금융위기가 진행 직전에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경제 파국은 금융위기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왜? 통화라는 것은 신용 창조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혈관계와 똑같습니다. 통화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이 하는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금융기관이 붕괴위기에 처하면 우리 혈관계나 혈액이 문제 생기면 우리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금융위기가 진행되기 직전입니다. 그 징조는 이미 수출은행 증자로 이미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냐?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고환율 정책만 포기하더라도 경제는 최소한도 6% 성장을 해요. 세상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진실과 먼 경우가 많아요. 경제 정책은 더 그래요. 일자리 창출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경기가 상승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실업률이 7%대로 올라가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갑니다. 메가 아베엠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실업률이 13%까지 올라갑니다. 프랑스는 오브리법, 로비앙법을 연속으로 제정해가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해요. 실업률이 12%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포기를 해요. 지금 그 실패했던 정책을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만 포기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금방 살아난다고 봐요. 다만 성장률이라는 것은 성장 잠재력이 결정하는데 그 성장 잠재력을 이라는 것은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을 시켜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환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가면 성장 잠재력은 커집니다. 왜?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이 1170원이잖아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면 11만 7천 원 법니다. 만약에 이게 9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9만 원밖에 못 벌어요. 수출업체 다 망하죠. 수출업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20달러짜리, 20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야 돼요. 제품 업그레이드가 계속되는 거고 산업 고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융산업 규제 하나를 하루빨리 해줘야 돼요. 만약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창업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창업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지금쯤은 대리운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오늘날의 대기업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세계 최대의 기업을 가꾸는 데에는 아서로크, 존도 이런 소위 말하자면 모험적인 금융인들이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퀄컴, 구글, 야후 이런 등등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풍토예요. 모험적인 금융인도 없고 모험적인 금융회사도 없잖아요. 왜? 금융규제가 지나치게 심해요. 기존 금융기관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험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모험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득권에 의해서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금융산업 규제 완화만 시켜도 그런 모험적인 사업가, 모험적인 산업, 모험적인 창업 이런 것들이 불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 가장 큰 문제는 공공부문인데 지금 우리나라 GDP 중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8.8%입니다. 이거 축소시켜가지 않으면 안 돼요. 공공부문이라는 것은 망하지 않아요. 민간기업은 망해요. 민간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경쟁력과 성장력을 갖춥니다. 공기업은 그게 안 돼요. 이 공공부문을 억제해 가잖아요. 매년 한 5%씩만 억제해 가도 축소시켜 가도 잠재 성장률이 2%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요. 1980년대 우리 경제가 그걸 그대로 증명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들라면 저는 딱 이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세상에 소중한 것은 모두 다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경제를 성장시킬 정책은 피와 땀을 요구한다. 정부도 피와 땀을 흘려야 하고 기업도 피와 땀을 흘려야 하고 국민도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5년 이내에 국민소득 6만 달러까지도 달성 가능하다. 10년 후에는 우리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평생 직장을 주지 않으면 좀처럼 고용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곳도. 제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안에 드는 어쩌면 3, 4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일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강연을 들으니까 사실 지금 새해가 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다 하게 되잖아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위기감이 드는 게 사실인데 위기다. 뭐 저성장 늪에 빠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강연 중에서 가장 귀에 들어왔던 건 환율 정책의 실패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왜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 고환율 정책을 왜 그렇게 유지하는 걸까요? 그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경상수지가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그 경제학계도 외면을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를 우리나라에서 8번을 일으켰습니다. 수출이 지상 목표였었고 외환을 벌어들여야 외환보유고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이 높아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당시에는 양적 성장이 주를 이룰 때라 환율이 높으면 수출이 잘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양적 성장을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질적 성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 성장률을 저 좀 한번 말씀드리면 환율 이후에 우리가 7%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근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은 한 4% 이하로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칼럼이나 글을 보시면 재정 지출이나 공공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따끔한 지적을 좀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철회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딱 1년 만에 극복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공공부문 전체를 20%나 축소합니다. 불과 1년여 만에. 물론 거기에는 근무기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네. 온 국민이 군목이 운동을 하니까 각국이 놀란 거예요. 특히 국제금융기관 놀란 그렇죠. 거예요. 아, 저 국민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이 나서 다 갚아준다. 돈 아무리 빌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 외환보유고 고갈 직전인데 그래 우리가 빌려줄게 우리 서로 빌려주려고 하니까 외환보유가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외환위기 우리가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 공공부문 억제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 사례가 그리스 사례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는 않나요? 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참 그리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리스의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리스가 경제난이 심각해지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하자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100만 명에 육박을 해요. 5천만 명 인구가 5천만 명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리스는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1,000만 명이 약간 넘는데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공무원 숫자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니까.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 공무원들은 퇴직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연봉의 98%를 받아요. 공무원 천국이에요. 네. 그러니
유능한 젊은이들은 전부 다 공공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정적이니까. 네.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제 경쟁을 하는 곳은 민간 부문인데 기업들인데 그쪽들은 덜 유리한 인재, 덜 유리한 자원 이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가 저런 위기적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네. 그렇지만 사회복지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그러니까 복지 분야는 그 세계 수준과 비교 좀 낮은 편이에요. 그동안 너무 그렇죠. 소홀히 해왔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의 지속성을 갖지를 못했었는데 그 확대해야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그 확대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성장에 뒷받침하지 않고 복지만 확대하잖아요. 그럼 바로 망해요. 선수만. 저 칠레의 아엔데 정권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뭐처럼 그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 그래서 국민이 열광했었는데 네. 결국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복지만 확대했더니 결국은 경제난이 오고 민심이 떠나고 군사 쿠데타, 무혈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이 브라질도 한번 봐보세요. 브릭스의 일원으로 올라섰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따로도 없어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진보적인 경제학자였는데 재무부 장관 때부터 성장에 집중을 해요. 네. 그래야 복지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놓으니까 대통령 쉽게 돼요. 대통령 시절로 성장에만 전념을 다합니다. 근데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사람이 시우바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다실바 네. 실바. 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성장 정책만큼 손을 안 대요. 성장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복지를 확대를 해요. 지금 호세프 대통령 어때요? 성장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복지 확대했다가 지금 브라질 경제가 지금 거의 지금 파국적인 위기로 지금 그렇죠. 치닫고 있잖아요. 네. 복지 확대를 할 때는 반드시 성장에 뒷받침해줘야 돼요. 네. 아까 단편적인 일자리 그 창출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그 강연을 들으면서 좀 낙담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올해는 어떨까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딱 정부가 두 가지만 먼저 하면 돼요. 고환율 정책 포기하고 예. 환율을 점진적으로 인하시켜가면 경기는 바로 살아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재정 확장. 이거 당장 그만둬야 돼요. 재정 지출 증가를 0%로 딱 맞추잖아요. 네. 그럼 경제 바로 살아납니다. 그쪽에서 그 남아도는 돈이 민간 부문으로 흘러가요. 생산성이 높은 분야, 또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그 자원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전체의 평균 생산성 및 한계 생산성이 높아간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요. 경기가 살아나면 물론 경기가 살아날 때 고용이라는 건 뒤따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시차가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가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의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극단적으로 지금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에 생산 시설 능력이 지금 그동안에 투자가 안 이루어져 갖고 증가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성장률만 높아지면 6개월 이내 일자리는 바로 증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해 조금 무겁고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주제가. 너무 이게 위기만 주는 거 아닌가, 네. 뭐 희망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도 하는 느낌이 있어서 뭐 좀 그 걱정도 되지만 네. 그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뭐 다 가게에서 열심히 지금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용식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저 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뢰가 무서워요. 딱 교수님 하면 무섭죠? 네.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질문일 네. 수도 있겠으나 네, 네. 용기를 내서 한번 드려보자면 네, 네, 네. 교수님은 혹시 네. 스스로 네. 지적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외모는 지적은 아니에요. 내적인. 외모는 얘기 안 했어요. 내적으로는 좀 지적이시다. 지적이다. 네, 네, 네. 그럼 오늘 모실 분이 네. 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렇죠. 특징이 이렇게 강의하듯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예. 네.
필명이 최 사장입니다. 예, 최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신 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최 사장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인문학이 유행인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나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 이제 개인을 넘어가지고 기업도 인문학을 가진 인재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인 거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 겁니다. 아주 최소한의 권리를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 사장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으로 1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같은 이름의 이제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신간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시민의 교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뭔가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지대노비아스는 그만 사시고 시민의 교양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하러 나왔냐면은 인문학과 관련된 저술을 계속 하고 있는 작가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게 불편하냐면은 인문학이 유행인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나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 이제 개인을 넘어가지고 기업도 인문학을 가진 인재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인 거죠. 인문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문학은 삶의 의미를 확장시켜주기도 하고 개인의 가치를 고양시키기도 하고 인문학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인문학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권유하러 나왔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책은 이제 그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드리면 계속해서 우리 미디어나 가족이나 사회에서 우리한테 인문학을 공부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인문학을 도대체 왜 공부해야 될까요? 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도를 뭐라고 잘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위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적인 것도. 개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나 그런 교육이 된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인문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문학은 안 공부해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거나 책을 보지 않으면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막 일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책을 좀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걱정은 하지 않는 거죠. 요즘에 한 보름간 영화를 보지 않았어.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고흐의 그림이나 아니면 예술가의 그림들을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안 볼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중에서 책 혹은 인문학에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 내가 무엇인가 굉장히 취향이 발생한다는 거, 정말 그게 내 것이냐라는 거죠.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혹시 경제적인 계급에서부터 발현된 생각이 나한테 내재되어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브로드웨이가 우리한테 얘기했던 그 아비투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한테 갖고 있는 우리의 습관, 성향체계라는 것은 실제로 네가 발딛고 있는 그 계급에서부터 발생한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걸 좀 활용해 봅시다.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내 것입니까? 라는 거죠. 정말 내가 인문학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고 내 자발적 성향에 의해서 그 책을 읽고 싶은 건가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면은 좋은 어떤 취향이나 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생겼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취향이라는 거,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책을 읽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나 그 생각이라는 것이 혹시 계급적인 의식 혹은 사회 의식에서부터 발현된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회가 우리한테 등 떠미는 게 있습니다. 책을 읽어라, 인문학을 공부해라. 사실은 사회가 우리를 등 떠밀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되고 인력에 대한 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구조적인 가운데서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쟁이라는 건 좋은 거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아주 일관된 규칙에 따라서 승리한 사람과 패자가 분명해진다면 승리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하고 패한 사람한테는 처벌을 하는 것, 그게 정의로운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개인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게 됐고 영어 아니면 이제 해외 연수, 경영학에 대한 지식 이런 걸 넘어서 외모에 대한 경쟁도 하게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채용하거나 우리한테 기회나 어떤 권리를 줄 수 있는 그 규모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경쟁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시기가 왔냐면은 이제 인문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버린 거죠. 슬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처음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시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인문학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산업화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가 극단화되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인문학 그리고 책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인문학의 원래 본질이었던 내 삶의 경험을 확장해 주거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냐면은 어떤 사회가 가장 괜찮은 사회냐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인문학도 공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이 부를 획득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부가 재분배되는 사회,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최소한의 권리도 지금 청년들이 사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지금 청년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 앞선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학 공부를 잘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를 채용해 주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성장하는 사회,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기회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아주 최소한의 권리를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침체하는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사회에 놓여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 강조되는 사회, 그것은 슬프다라는 거죠. 인문학이 강조되지 않고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내가 놀고 싶은 걸 놀면서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피사 테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피사 테스트는 이제 그 한 60개국 정도 되는 국가들에서 15세였던 것 같아요. 15세 학생들을 착출해서 그 학생들을 언어, 뭐 수학 이런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항상 1등하는 데가 어디죠? 다 알고 있죠. 한국이에요. 한국, 핀란드는 피사 테스트에서 계속해서 1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이제 밑에서부터 순위를 찾는 게 빠른 곳이 이제 덴마크였던 거죠. 덴마크는 뭐 공부를 너무 못해요. 반면에 그와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행복도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1등했던 국가가 덴마크였어요.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공부는 제일 못하는데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핀란드는 60위를 했고 한국은 6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조사한 국가가 64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꼴찌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문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를 잘해야지.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괜찮은 사회인가. 피사 테스트에서는 계속 우리가 1등 할 수도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진 않다라는 거죠. 반면에 덴마크는 학생들이 공부는 못하지만 행복한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공부를 잘 안 시켜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 공립 학교를 입학해서 시험을 졸업할 때 단 한 번만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합해 놓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학생들은 덴마크 학생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그 애프터스쿨이란 데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냥 선택입니다. 1년 과정인데 애프터스쿨을 가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국립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애프터스쿨에서는 뭘 하느냐? 놀아요. 놀기 위해서 가는 학교입니다. 1년 동안 이 학생들은 요트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승마를 한다거나 체육 활동을 하고 그 비용은 사실 국가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내 적성은 무엇인가,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연애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사실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뒤처졌습니다. 그렇죠? 피사 테스트에서도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국가가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국가 안에서 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늦춰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회가 더 괜찮은 사회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그것이 괜찮은 사회인가? 반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 시민들, 국민들은 행복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성장보다는 국민들의 삶이나 질, 행복도에 초점 맞춰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맡기는 사회,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 그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인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같이 어떤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서구 열강 사이에서 껴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적 구조를 확대하고 더 개발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택할 시점이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되는 그 한국 사회에서 지금의 청년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른들의 세계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는 세계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이 하지 못했던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리고 삶을 돌아보고 챙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갖고 풍요롭게 갖진 않겠지만 적게 가짐으로써 거기서부터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지금의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청년들을 두 가지로 걱정해요. 어른들이 어떻게 걱정하느냐? 첫 번째, 지금의 청년들이 세대 갈등을 발생시킬 만큼 어른들과 적대적이다라고 걱정하십니다. 어른들이. 두 번째, 학생들이 너무 착해서 걱정하기도 해요. 이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경쟁하지 않고 경쟁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른들의 걱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은 우리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굉장히 잘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들은 우리 어른들이 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 몰랐었던 삶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찾아갈 거예요. 어쨌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 문제까지 어떻게 연결돼서 왔는데 인문학 그리고 책을 읽는 거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특히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회가 나한테 등 떠밀고 나한테 강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떨쳐 일어나서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음악을 듣건 미술을 듣건 미술을 들을 수 없구나. 미술을 보건 아니면은 회사 생활 열심히 하건 학생 생활 열심히 하건 그 와중에서 내가 책이 좋다면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챙겨나가고 사회의 목소리, 사회의 강요에 귀를 닫고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도 이제 수판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렇게 순위를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최 사장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직책인가? 예. 본명이 아니잖아요. 필명이죠. 네. 필명인데 그 왜 이렇게 본명도 안 밝히시고 또 그 사장이라는 뜻은 또 어떤 거예요? 사실 이제 책에서는 네. 그 지식가게 사장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 의미 부여를 지식가게. 해주는데 실제로는 처음 지을 때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 한 네. 명씩 이제 담당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자본주의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차여차해가지고 최 사장이라고 줬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될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사실 그래서 큰 의미를 두고서 네. 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저것은 맹사장 그러면 금방 하죠. 최 사장에서는 또 야채 가게 사장님. 근데 굉장히 좀 전 독특했어요. 보는 게. 어떤 점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필명 써도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쓰는데 아. 최 사장 그러니까 예. 이게 조금 좀 이상했었어요. 저는. 예, 네. 근데 아주 뭐 오늘 보니까 뭐 잘생기셨고 논리도 아주 명확하시고 그래서 아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주제가 인문학 공부하지 마라. 음. 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첫 번째 쓰신 책이 지대 널얏. 네, 맞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발음도 지식. 쉽지 않은데. 맞죠? 네. 그 책은 인문학 책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 책을 두 번째 책을 또 내셨다 하는데 그 네. 책도 인문학 인문학 책으로 책입니다. 분류될 수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 안 봐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좀 아이러니해서. 그렇죠. 안 볼 수 있는 사회가 아, 그러니까 좋은 요구된다. 사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문학이 안 좋기 때문에 읽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음. 사회의 강요에 의한 거면은 하지 마라. 스스로가 생각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정도고. 진짜 우리 사회 인문학 열풍이다 싶게 열풍이죠 지금. 네.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도 모르게 해야 된다니까 뭐 너도 나도 인문학 책을 사서 보게 그렇죠. 되는데 자발적 동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영어 공부하지 마라 근데 가만히 보면 영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예, 그래서 전 그런 분인가 했더니 지금 보니까 목적이 다른 거네요. 그 보통 그 어떤 인문학을 해야 돼요? 인문학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문학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문학이란 게 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이 전 둘로 구성된다라고 생각이 음, 되는데 음.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문학 전체의 절반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절반은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만 계속 보고 현실적 감각이 없으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동시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책 같은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거를 누구도 정의하기 힘들고 나름대로 다 정의하겠지만 저는 두 가지 책과 삶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문학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진정성을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떨까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나눈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게 네. 시민의 교양입니다. 시민의 그걸 교양. 읽으셔야 됩니다. 아 지금 네. 홍보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홍보를 해야죠. 네, 예, 예.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다양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계단이 필요한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이걸 좀 적절한 비율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다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다리에 올라갔으면 사다리를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성장하고 공부하는 데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대너비앗은 하나의 사다리인 거고 하나의 도구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개인이 사실 이건 이제 에필로그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게 단순화된 대축적 지도이니까 이걸 들고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다양한 책을 만나시면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최 사장님의 화두는 뭘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양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시니까 늘 그렇다고 그 친분이 있는 분들 만나서도 늘 교양적인 이야기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네네. 이야기 주로 나누세요? 사람을 이제 거의 안 만나서 사람을 사실 지금 관심사는 예. 제 책이 일관되게 사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출간될 텐데 두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도 관심이 있고 네. 현실 너머 것도 너무 강렬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까만색의 책으로 나올 거고 아. 현실 너머의 것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지금은 사실은 현실 너머에 강렬하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철학뿐만이 아니라 신비한 것들, 종교적인 것이나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 너무 강렬하게 궁금한데 이게 잘 안 팔립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다음 책도 지금 현실에 관련된 걸 썼는데 개인적인 관심사는 현실 너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만 이제 예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사고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계속 내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잘 안 만나고 네. 계속 이제 내면에 대한 얘기 그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검정색으로 규정지은 이유가 있나요? 좀 부정적으로 보신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색깔이 이뻐가지고 빨간색 검정색이 별 있는데 이유가 없으셨구나.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 왠지 뭐 의미를 규정하고 하신 것 아니, 같아가지고 빨간색이 너무 이쁘게 잘 아, 나와요. 세련된 아, 예. 느낌이어서. 자, 오늘 좋은 강연 함께 들려주신 우리 최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제 전문가인 첫 강연자는 복지와 성장에 대한 선순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일자리에 대한 좋은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해 줬습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화두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 화두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법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공동화되는 이런 산업지역을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앞으로 더 어렵지만은 이것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환란을 일으켰던 그런 DNA를 잘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인문학 전문가인 강연자는 넓고 얕은 그런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시대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에게 충고해 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또 그 외 철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시간은 쏘아놓은 화살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가요? 이게 정말 너무 빨리 간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새해가 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2016년도는 이런 말들을 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혈관계와 똑같습니다. 통화라는 것은 가계부채 때문이라는 얘기도 해요.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때문 외모에 대한 경쟁도 하게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있었고 어떤 사회가 더 괜찮은 사회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을